이 공급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 그래서 던진 강수가 바로 IPEF인 겁니다. 우리가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게 저는 이것은 커넥터그라피적인 사고로 이미 진화를 했다. 미국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자, 지리학자의 시선으로 오늘의 세계 지도를 다시 펼쳐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패권 갈등도 바로 지리학자의 시각으로 다시 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의 저자신 경인교육대학교 김희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나라의 힘이 커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혹은 야망이 큰 리더십이 있는 나라일수록 본인들의 시각으로 세계 지도까지 그리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사람들은 자꾸만 나토가 동진하니까 자기들은 피해 의식이 있어서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 지리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러시아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네. 저는 지리학자로서 보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주도하던 세계에서 갑자기 G2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로 돌아가 보면 사실 소련이 미국과 맞짱을 뜨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 블록이 몰락하면서 많은 주도권도 잃어버리고 막 국가 독립하고 이러면서 일단 제국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러시아가 땅은 넓은데요. 인구가 출산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또 술 많이 마시잖아요. 남자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인구가요 1억 4천만 명밖에 안 돼서 뭐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 명이거든요. 네. 파키스탄이 2억 2천만 명이에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중요한데 인구가 지금 9위예요. 초조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 좀 과학 같은 거 잘해서 막 스푸트니크 쏘아 올리고 막 우주에 대해서 좀 그 소련이 강국이었잖아요. 기초과학 우주 개발은 다 소련이 더 앞서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때가 이제 있었죠. 다 이제 네. 그 지위도 잃어버리니 이제 우주 공간 선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우주로 날아가겠다 하고 네. 또 중국도 또 일본도 이런 우주 공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좀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 푸틴이라면. 그래서 내가 좀 더 다시 영향력을 좀 회복하고 싶고 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건드린 건데 저는 얼마 전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긁어 부스럼 만들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과 부를 누리면 이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고 현장도 가기 싫고 나폴레옹도 그랬거든요. 나폴레옹의 초창기에는요. 네. 지도를 잘 활용해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가 사실 코르시카섬 변방 출신이잖아요. 프랑스 말도 잘 못했다잖아요. 네. 근데 툴롱이라는 전투에서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등고선 지도를 잘 읽어서 그 포를 위로 올라가서 영국군이 생각도 못하는 방향에서 포가 떨어지니까 이겼거든요. 간신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출세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도를 출세한 대표적 지도자가 나폴레옹이고 뭐 되게 전략의 달인이었죠. 근데 그가 궁전에 갇혀서 사치와 쾌락에 빠지면서 지도를 멀리하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하면서 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원정을 가는데 그 지명도 헷갈렸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그 총기를 잃어버리고 또 그 북유럽 가까운 지역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가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푸틴도 처음에는 굉장히 영민하고 또 이런 현장을 잘 아는 지도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도력을 좀 상실한 거 아닌가. 네. 오히려 러시아의 영향이 이게 확대되기는커녕 중립의 위치였던 이런 핀란드라든지 뭐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네. 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오히려 역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김희재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지도의 힘, 지도력 이걸 푸틴 대통령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네. 또 궁금해지는 게 또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야 이건 정말 세계 지도를 진짜 매번 이렇게 돌려보는지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1대1로를 깔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치밀한 공간 전략이죠. 자,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지리적 상상력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오랜 준비한 거예요.
2014년에 시진핑이 일대일로 정책 원벨트 원로드를 담대하게 이제 세계 지도와 함께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계속 지리 교육자로서 각국의 세계 지리 교과서를 계속 제가 리뷰를 하거든요. 이미 30-4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이 지리가 필수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9개인데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 뭐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막 해양 지리, 우주 지리까지 있고요. 네. 너무나 철저하게 지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 나라 무섭다. 저는 사실 중국이 뜨기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는구나. 그리고 마오쩌둥이 지도를 그렇게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지도를 펼치고 게릴라전을 지휘하는 그런 포스터가 유행했었어요, 한동안. 네. 그래서 굉장히 지도와 지리를 강조하는 그런 도광양요의 시간을 수십 년을 가진 거고요. 네. 2014년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굉장히 준비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도광양회, 은밀히 힘을 키우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중국이 네. 남중국해에서 이 분쟁의 바다로 만드는 모습은 네. 더 이상 은밀히 힘을 키우는 도광양의 모습이 그쵸?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2014년이에요. 그럼 중국이 이걸 남중국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좀 힘을 키웠으니까 좀 이게 남들한테 내가 힘 있음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지 좀 태도가 변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곳이 세계 경제와 또 공급망과 또 물류의 핫스팟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여기는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네, 네, 여기는 그렇게 네. 하는 곳이 바로 이 남태평양이고요. 그 미국도 최근에는 이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해야 된다, 개방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 중국의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가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과 더불어서 이 남중국해의 어떤 패권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어떤 주도권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를 좌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지경학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아니 여기다가 진짜 중국에서 좀 네. 제가 봐도 좀 이게 국제법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네네네. 뭐 갑자기 인공섬도 만들고 네네네. 이래도 되는 건가? 네네. 이럴 정도로 진짜 약간 심할 정도로 무리하고 있단 오버하죠. 말이에요. 네. 오버하고 있단 네.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 오히려 주변국들은 다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조치를 이렇게 좀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요, 도대체? 중국이요. 이렇게 하는 그 뒷 배경에는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사실 야금야금 확대돼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나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요. 이 원벨트 원로드가 결국은 사실은 뭐 패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류 깔아주고 연결망 도와주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일단 손을 좀 써놓고 뭐 속된 말로 좀 먹이를 좀 주고 자기 편을 얻은 다음에 네. 이제 그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야욕을 보이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그냥 물러설 동남아 국가가 아니고 특히 베트남이 굉장히 날카롭게 대응합니다. 네. 그래서 2016년인데요. 이제 베트남이 이 지역에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다 막 인공선처럼 막 여기다가 뭐 기지도 건설하고 막 자꾸 알박기를 하니까 2016년에 베트남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군대도 주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인공시설물도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만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런 특히 국경과 관련된 이슈는 너무나 첨예하잖아요. 그 안에 밑에 또 지하자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 맘대로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까지 이제는 연합을 해서 이 지역에 한 세력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계속 긴장과 갈등과 경쟁 관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보다 우리나라는 더 중요한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네. 가끔씩 기사 나올 때마다 네. 미국의 전함이 이 중국 배한테 막 거의 뭐 네. 충돌할 정도로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그런 원유의 모습을 90%가 여기를 지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만일 중국에 가면 그리고 중국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원유를 수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영해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네네네. 우리 영해 못 지나가 네네. 이래버리면 이제 아주 골치 아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 지구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육지 중심으로 사고하게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면적의 왜곡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구를 평면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구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 그렇죠. 바다가 훨씬 아니, 그러니까 넓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내가 해리학자로 바꿔야 되나? 약간, 지리학자가 아니라 해리학자. 해리학자인가? 뭐 이렇게. 왜냐면 중국이 해양 지리를 지금 가르치잖아요. 우주 지리까지 가르치고. 아니 그럼 뭐 우리나라는 지금 지리가 필수 과목이 그래서 아닌데 과목도 아니고. 중국은 뭐, 심지어 해양 지리를 따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네. 상상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모든 학문이 지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 과학에서 조금, 여기서 조금 가르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그리고 와. 솔직히 역사를 강조하면 뭐 중국은 막 복잡하잖아요, 수천년.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을 합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를 싹 가르치고 우리 나아갈 비전이 이거야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마음을 합치기도 너무 좋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지도를 펼치는 거 아니고 루즈벨트 총리 훌륭한 게 네. 딱 지도를 펼치고 미국이 나갈 길이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미국이 분열되지 않고 마음을 합쳐서 전쟁 이겼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뭐 맨날 국령 표바지도만 보여주지 말고 딱 세계지도 펼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지리라는 학문 자체가 약간 미래로 가는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리는요. 내가 지도를 딱 펼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 앞으로 여기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어릴 때부터 정확한 세계지도 보여주고 너 뭐 하고 싶니? 뭐에 흥미가 있어? 이렇게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좀 지도와 지구본 또 지리를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게 진로 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때 MBTI처럼 뭐 심리 검사만 하고 있으니 아. 아이들이 제대로 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에서는요. 네네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진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고 있는지 바이든 대통령이 네네. 쿼드 출범하고 뭐 오커스 거기다가 이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야 이것까지 지금 이거 현재 꼭 아셔야 됩니다. 네. IPF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지금. 중요해요. 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2014년 1대1로 정책하고 막 화웨이가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 망을 깔았어요. 제가 이걸 커넥터그래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중국이 막 확보하니까 더 이상은 크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이제 견제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공급망의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제 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 그래서 던진 강수가 바로 IPEF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라든지 어떤 IT 기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과 또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가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게 저는 이것은 커넥터그래피적인 사고로 이미 진화를 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넥터그래피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파라그 카나라는 인도 출신 남자인데요. 제 친구예요. 저는 친구요? 100개국을 다녔는데 걔는 160개국을 다녔어요. 와. 완전 현장형 네. 정치학자, 네. 지정학자. 네. 근데 그 파라그 카나가 커넥터그래피라는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오그래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산, 뭐 강, 뭐 바다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는 경쟁력 있는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제 네. 물리적 연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제국,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페이스북 제국, 유튜브 제국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연결성들, 또 수송망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나라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커넥터그래피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 저는 IPF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1대1로 하고 잘 나가다가 최근에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좀 여러 가지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철퇴도 내리고요. 그러니까요.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좀 갑자기 자국 그래서 기업을 저는 자해하듯이 철퇴를 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마윈을 그렇게 몰락시킨 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꿈이었거든요. 사실 중국 그렇죠. 젊은이들의. 근데 네. 마윈이 저렇게 꼬꾸라지고 또 많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연결성이 확장되는 것이 지금 차단되고 있고 뭐 디디 출신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상당 폐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마윈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뭐
CEO에서 내려왔고 지금 사라졌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굉장히 중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하이도 코로나로 이제 봉쇄돼서 어떻게 보면 고립돼 있는 것이고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리 방화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듯이 사실 중국 가면 구글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서만 이제 보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화벽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 연결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원래 시진핑 주석은 1대1로를 통해서 연결성을 제일 강조했던 리더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완전히 지금 180도 바뀌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다른 정책으로 바뀐 그 수준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 연결성은?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가 간의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파키스탄이나 미얀마나 또는 뭐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같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친구로 만들어뒀던 그런 핵심적인 파트너 국가들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대한 불만도 세질 것이고 그게 어쨌든 뭐 돈을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제는 중국이 친구가 아니라 무서운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진짜. 중국이 바뀌지 않았어도 그 도움을 받았던 내지는 그 인프라를 도와줬던 그것이 이제는 짐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특히 헝다 사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골마 있던 부분들이 그대로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의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벌여놓은 사업까지도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으니 그 1대1로 정책에 굉장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동안은 세계화를 통해서 정말 이제 지구촌 하나다 이런 네, 얘기 하다가 네, 네. 이제 막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네. 블록화가 된 세상에서 지도의 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정교한 지도가 필요하고요. 또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서 또 공간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뭐 평면적으로 이렇게 냉전 시대 사고에 가지고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 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한 나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화교, 중국 사람들과 무슬림들을 좀 분리해서 본다든지 서원별로 다른 전략을 취한다든지 우리가 그리고 동남아도 그냥 동남아를 퉁치잖아요. 아세안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요. 각 국가의 상황과 입장을 잘 헤아려서 정교한 지도를 가지고 우리의 외교, 경제 전략을 짜야 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뭐 환경, 뭐 문화 이런 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환경과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상황들을 담고 있는 지도에 근거해서 그런 ESG 경영 전략도 짜고 또 보고서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ESG 경영을 선도하는 그런 블랙록이라는 자선회사조차도 그렇게 지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팜오일을 생산하는 약간 악덕 기업 비슷한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의 3대 주주였던 거예요, 본인들이. 네. 완전 내로남불이다. 딴 회사는 뭐 그렇게 하는 회사에 뭐 투자 안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주주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보면 그 이제는 대차대조표만 보고 수치만 보고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활동을 담은 정확한 지도에 근거해서 그 기업을 평가하고 또 이 기업이 얼마나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도 저는 지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0세기에 이어서 21세기까지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을 보면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지리적으로 네. 미국이 좀 유리한 곳에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 초창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18세기 말만 해도 사실은 영국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동부에 뭐 13개 주 정도가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영국하고 계속 동전쟁 벌이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다 10대 시절에 토지 측량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네. 지리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과 또 평범한 개척민들이 지도를 보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요. 19세기에도 계속 전쟁, 남부전쟁도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도를 보고 피난을 가거나 공간적 의사결정을 해야 됐고 특히 링컨 같은 경우에는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 지도력의 달인. 그래서 알래스카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정도? 그때 당시에 다 반대했어요. 국민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수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뭐 얼음 상자를 샀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분이 당시 이 미국 영토가 아니니까요. 몰래 지리학자를 보내서 알래스카의 잠재력을 다 확인하고 산 겁니다. 740만 불인가? 네. 지금 100억도 안 되는 돈에 샀어요. 알래스카를. 도대체 러시아는 뭐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부동산 거래라든지 어떤 공간적 의사결정을 잘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지도를 받고요. 특히 이 루즈벨트 가문이 유명해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티오도어 루즈벨트, 왜 테디라고 우리가 네. 애칭으로 불리는 네. 그래서 러시모 산에 가면 그분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유명한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지도를 강조했고요. 지구본 봐라. 네. 미국이 태평양으로 나가야 된다. 내 꿈이 그거다.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요. 지금도 해군 시계, 네이벌 클락이랑 지구본을 물려받는 전통이 있어요. 티오도어 루즈벨트 다음이 이제 그 사선에 성공하신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그분도 해군 출신이고요. 처칠하고 이제 같이 작전을 짤 때 지도로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형 지구본을 2개 제작해서 나눠 가졌어요. 처칠이랑.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 정교한 지구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역시.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와, 정말 네. 성공한 지도자들은 지도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군요. 정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네. 양국의 네. 지도의 힘으로 볼 때 네, 네.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 네. 그게 외부에 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내부에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례로 들 때. 근데 저는요 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예를 들어 뉴욕과 델라웨어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뭐 세제도 다르고 완전히 환경이 다르고 하나의 국가들이잖아요, 주가. 그러니까 미국은 각 주마다 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또 인종 격차도 굉장히 커서 심지어 아프리카의 흑인 여성의 그 출산 시 사망률이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오. 그러니까 그런 Black Lives Matter 같은 이제 그런 운동이 벌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지금 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부의 갈등과 이게 너무나 심해서요. 사실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유도 사실 그가 힐러 이미지잖아요. 본인도 되게 어려움도 많이 겪고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통합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거 그리고 어떤 그 공교육이 굉장히 부실하고 의료도 약하고 그래서 그 미국 국민들의 어떤 지역 갈등 봉합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힘든 과제가 아닐까. 이번 코로나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나라 사실 미국이잖아요.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또 약점 아킬레스건이 네. 지도력으로 볼 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통합의 측면에서는 약간 미국보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요. 수천 년의 문명을 가진 국가고 그래서 민족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은 문명 국가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요. 그리고 전 세계 화교들이 나가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국에게는 힘이 되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도로와 연결을 하는 나라는 번영하고요. 징기스칸이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만리 방화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봉쇄 정책이라든지 또 인권 탄압이라든지 그래서 이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그 지지를 철회하고 있고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크게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축소되는 그 영향력이 그런 위축되는 시기로 가는 것 아닌가 싶고요. 특히 사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저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네. 뭐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눌러서 잘된 네. 나라가 있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교육을 금지해도 그렇게 금지한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부터 플랫폼 교육 기업은 이제 학비를 받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금지하는 거 보고 지난해 와 이거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데 하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중국은 그리고 정말 뭐 특별한 것 같아요. 디디추싱 같은 네. 기업도 이제 세계를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 이제 중국 내부 기업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홍콩에서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홍콩이란 나라가 또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이전에 화웨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어떻게 연결망을 확장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간 것 아닌가? 네. 그런데 중국이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자녀 정책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좀 불리하고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와 또 한국을 연결하는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 뭐 지도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네. 정말 집 살 때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더 네, 철저하게 맞아요. 연구하고 네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우리가 네. 갖고 있는 강점 뭐야? 약점 네네. 뭐야? 이래야 네.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일단 우리나라 되게 좋은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네. 뭐 보통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삼면이 바다야. 우린 해양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네. 바로 그런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계절 있잖아요.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정말 그거는 우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죠? 그런 맞습니다.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패스포트 파워, 여권 그 파워가요. 일본과 더불어 세계 1위를 다퉈요. 그러니까 180개국 정도를요. 그냥 비행기표만 있고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해외 진출하기에 좋은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옛날 뭐 김찬삼 뭐 이런 세계 여행기 읽고 돈 없을 때도 또 우리 뭐 그 진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심정으로 기업인들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덕에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또 나가기 좋은 그런 나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서구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다 보니 어디 가고 싶어? 점원한테 물어보면 다 유럽, 미국만 간다 그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좋은 기회는 90%의 인구가 살아가는 제3세계에 있고 그리고 많은 실리콘밸리의 기업인들은 그런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정말 다 정말 세계를 무대로 또는 우주까지 날아갈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기술력도 너무 좋고 최고인데 딱 부족한 거 하나. 저는 정확한 세계 지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기회가 정말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세계 지도가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안 한 거 잊어버리고 자, 이제부터라도 네. 이제 지도가 다 바뀌고 있으니까 좀 바뀌는 나라들 지도들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회를 찾으면 우리 유대인보다 더 우리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인은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떠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선조들도 대단한 거죠. 네. 지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 딱 지도를 읽고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되게 좋은 시기다. 네. 지금부터 지리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그 존니 대표님이 네. 그 금융문맹 탈출을 외치셔서 되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본받아가지고 제가 요새 지리 문맹 탈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펼치고 네. 내가 가고 싶은 곳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신문 같은 데서 우리 강방천 회장님처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KBS 뉴스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거기 나오는 지명 베트남 얘기나 베트남 찾아보고 그러셨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어떤 지명이 나오면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찾아보시고 애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저는 그게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로 뻗어가고 아이들이 다양한 자기의 꿈의 줄을 가지고 살아가면 애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지도를 펼치고 좀 밖으로 나가고 좀 그런 걸 장려해 주시면 어떤지 코로나도 이제 좀 끝나가니까 네. 그러게 참 좋은 시기 같고 그래서 저는 희망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혼란한 시기일수록 지리 문맹 탈출을 해서 네네네. 지도의 힘, 지도력으로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다시 한번 이 전략을 네. 짜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정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자, 김희재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